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어둠을 찢었습니다. 리성철 동무, 나오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발각됐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국경을 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늦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경 경비대 장교였던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매일 국경을 지키면서도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강을 건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종단하는 육로. 누군가는 이 길을 죽음의 루트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길. 중간에 붙잡히면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 소행, 운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저는 왜 하필 이 길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비대 출신인 제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다음 날 수배령이 떨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장 멀고 가장 위험하지만 역설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이 긴 우회로였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밤 저는 8년간 지켜온 초소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해두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시간과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무상군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하급장교.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자리였죠. 당에서 신뢰받는 위치였고 배급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조건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국경을 지키는 일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매일 밤 초소에 서면 저 건너편 중국 땅에서 흘러오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희미하게나마 들려오는 차 소리, 가끔씩 바람에 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 같은 하늘 아래인데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나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게 저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주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산 같은 국경 지역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였을까요? 한 달에 서너 명씩은 꼭 월경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발견하면 체포하고 보위부에 넘기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넘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손을 떠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그런데 2017년 겨울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소 근무를 서던 중 강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한 여자가 보였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동무,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요. 딱 하루만 다녀올 테니 모른 척 해주시오. 저는 규정대로 해야 했습니다. 체포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끝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업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제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아이, 창백한 얼굴. 제 딸도 한 달 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했거든요. 당시 제가 약을 구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규정을 어겼습니다.
빨리 가시오. 새벽 4시 전에는 돌아와야 하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초소를 지키며 손목시계만 들여다봤어요. 3시 50분쯤 되었을까요?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약 몇 봉지를 손에 쥔 채로요. 고맙소, 동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소.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상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리 동무, 지난주 야간 초소 때 뭔가 있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보이부에서 리 동무 이름을 거론하던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걸 다른 초소 병사가 목격했던 겁니다. 제 근무 시간대였고 제가 모를 리 없다는 거였죠. 다행히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자를 직접 신문했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다른 곳으로 건넜다고 주장했거든요.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보이부의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거 없었나? 주민들과 사적으로 만난 적 있나? 가족 중에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없나? 같은 질문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게 왜 아픈 아이한테 약 구하러 가는 엄마를 잡아야 하는 걸까요? 왜 강 하나 건너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한번 의심받으면 끝이라는 걸. 제 아이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2018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가족과 함께 다른 세상으로 가야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떠나느냐였습니다. 경비대 장교인 제가 실종되면 24시간 안에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 루트는 이미 동료들이 지키고 있었고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먼 길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까지. 지도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먼 거리가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언제 어디서 붙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요. 무산이라는 곳은 참 묘한 동네였습니다. 북한에서도 국경 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주민들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면 아내 순이가 밥을 지었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몇 조각. 가끔 운이 좋으면 된장국이 나왔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그 밥을 먹고 저는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주 토요일이면 가족 모두가 그 초상화를 정성스럽게 닦아야 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안 됐거든요. 가끔 인민반장이 불시에 집을 방문해서 초상화 상태를 확인하곤 했으니까요. 초상화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경고로 끝나면 다행이었습니다. 심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혔죠.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했어요.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친구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지? 8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벌써 그런 걸 배워야 했던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중국은 나쁜 나라래요. 근데 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중국이 정말 나쁜 나라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그걸 또 말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단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사는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으니까요. 부대 생활도 비슷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생활총화라는 게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모여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죠. 겉으로는 동지애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서로를 감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최동무 지난주 초소 근무 때 졸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김정은 원수님 말씀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사소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문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의심받는다는 거였어요. 왜 동무는 아무 말도 안 하나? 혹시 숨기는 게 있나? 그래서 모두가 뭐라도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번 주에 혁명 역사 학습을 소홀히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최 상사한테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듣곤 했죠. 하지만 그 생활 총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지적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다 기록됐습니다. 그 기록은 보입으로 넘어갔고요. 한 번은 같은 부대 김병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근무도 열심히 서고 상관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가족 문제로 전출됐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삼촌이 중국에서 장사하다 붙잡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김병장까지 사상이 불순한 집안으로 분류돼서 좌천된 거였죠.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일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란 게 없다는 걸. 가족 중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3대가 연루되는 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장마당도 그랬습니다. 무산에는 작은 장마당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는데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산 쌀, 설탕, 옷까지, 심지어 USB까지. 당국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언제 단속할지 모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뇌물을 바쳐야 했거든요. 저도 가끔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줌마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요새 단속이 심해서 장사가 안 되네요. 이번 달은 뇌물로 벌써 반을 날렸어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하지만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나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인민반 생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인민반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식 통반장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동네를 몇 가구씩 묶어서 반장이 관리하는 거였죠. 그 반장은 매일 각 집을 돌면서 확인했어요. 집에 누가 왔다 갔나? 낯선 사람 본 적 없나?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겉으로는 동무애를 다지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습니다. 우리 동네 인민반장은 박 씨라는 50대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철저했어요. 저녁 십시만 되면 각 집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러 다녔고 누가 밤늦게 외출하면 다음날 바로 추궁했습니다. 어젯밤 어디 갔다 왔나? 친척 집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식이었죠. 한 번은 제가 늦게 귀가한 적이 있었어요. 부대 회식 때문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무 어젯밤 늦게 들어왔던데 무슨 일이었나? 부대 회식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있던 사람들 이름 좀 대봐요. 저는 일일이 이름을 댔어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뭘 하는지 다들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보고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동료들과도 속마음을 나눌 수 없었어요. 술자리에서 넋두리라도 했다간 다음날 생활총화에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두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충성하는 척, 집에서는 체제를 욕하는 척. 하지만 집에서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중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충성하는 경비대 장교인가 아니면 이 체제를 증오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2018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정신의 가족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까지. 하루아침에 집이 텅 비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이 한국 드라마 USB를 받다가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집 딸아이는 제 딸과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수용소로 끌려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제 아이들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없다고. 정신의 가족이 사라진 뒤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그 집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학교 운동회 때 우리 딸이랑 손잡고 웃던 모습, 동네에서 술래잡기 하던 모습, 그 평범한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 순이도 눈치챘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래요? 밤마다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내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아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정신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도 무서워요. 우리 애들도 언젠가.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아내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말은 안 했어요. 탈북이나 탈출 같은 단어는 입에 담지도 못했죠.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당신 만약에 말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부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같은 부대 후임인 김일병이 초소 근무 중 실종됐어요. 아침에 교대하러 갔더니 초소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화장실 간 줄 알았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탈영이다. 월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부에서는 즉시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도 수색조에 포함됐죠. 강변을 뒤지고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일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강을 건너다 익사한 거였어요. 물살에 떠밀려 내려온 시신은 부풀어 올라 있었고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신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자의 최후가 이런 거다. 모두 명심하도록. 그리고는 시신을 수습해 갔어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조차 안 갔죠. 그냥 반역자로 기록되고 모든 게 끝난 겁니다. 23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왜 강을 건너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일병이 특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요. 다만 대부분은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죠. 두려움 때문에.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대 회식 자리에서 최 상사가 취한 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리동무. 솔직히 말해봐. 너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 저강 건너면 어떨까 하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게 시험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무슨 소리입니까? 상사 동무. 에이,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도 사람이야. 나도 궁금하단 말이지. 저기 건너가면 정말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하지만 못 가는 거 알아? 가족 때문에. 내가 월경하면 우리 어머니, 동생들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최 상사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죠. 10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에서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모였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공개 처형 참관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무산군 인민광장에서 반역자 처형이 있을 것이다. 전 부대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를 처형한다는 걸까요? 오후 2시 인민광장에는 수천 명의 주민과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연단 위로 한 남자가 끌려 나왔어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맞아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박철수? 제가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철수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장마당에 갈 때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순박하게 생긴 40대 남자였는데 항상 웃으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는 걸까요? 보위부 사람이 확성기로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동 박철수는 중국과 내통하며 주민들에게 반동 사상을 유포했다.
또한 탈북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았다. 이는 공화국을 배신한 중대 범죄다. 그리고는 즉석에서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의 몸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저 바라만 봤죠. 저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철수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사람을 저렇게 죽여도 되는 걸까요? 재판도 제대로 없이 그냥 광장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소. 그날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게요. 물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됐죠. 집에서도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고 가끔은 산책을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루트였습니다. 압록강으로 갈까? 두만강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는 경비대 장교였기 때문에 국경 지역의 경비 체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압록강 쪽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지만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했습니다. 두만강 쪽은 강폭이 좁아서 건너기는 쉬웠지만 북한 측 경비가 삼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라지면 즉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먼 우회로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물론 위험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언제 어디서 붙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여기 남아서 죽은 듯이 사느니 차라리 살아있을 때 한번 도전해보자고. 제 아이들만큼은 박철수처럼 광장에서 총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2018년 11월 초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준비라고 해봤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물건을 챙기는 것도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면 주변에서 눈치챌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브로커를 어떻게 찾느냐였죠. 장마당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중국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을 지켜보다가 한 아줌마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김 씨라는 50대 여자였어요. 중국산 약이며 식료품을 주로 팔았는데 물건 회전이 빨랐습니다. 그 말은 중국 쪽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무, 혹시 중국에 아는 사람 있소? 김 씨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오해 마시오. 나는 경비대 사람이긴 한데.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당연했죠. 경비대라는 말에 함정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발 좀 들어보시오. 나도 건너가고 싶소.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시오. 장마당 뒤편 좁은 골목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김 씨가 입을 열었어요. 동무가 경비대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요?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아니요. 진심이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중국에서 연락이 올 거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한번 발을 들이면 되돌릴 수 없소. 그날 밤 저는 그 쪽지에 적힌 번호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반역자가 되는 거였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락했어요. 중국 쪽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했죠. 처형당한 그 박철수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단 강을 건너오시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비용은 얼마요? 일단 강 건너는데 중국 돈 5천 위안. 그 다음 동남아 루트는 상황 봐서 추가로 받을 거요. 5천 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랄 판이었죠. 가족은 몇 명이요? 4명입니다. 나, 아내, 아이 둘.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단위는 위험하오. 특히 어린애들 둘이나 데리고 가면 더 그렇소. 알고 있소. 하지만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소. 그럼 비용이 배로 들 거요. 각오는 하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물론 조심스러웠죠. 갑자기 많은 물건을 팔면 의심받을 테니까 한 달에 걸쳐서 조금씩 팔았습니다. 아내의 옷까지, 그릇, 이불, 심지어 기밀성 배지까지. 배지를 팔 때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배지도 거래됐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간다더군요. 한 달 만에 겨우 중국 돈으로 1만 위안 정도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브로커가 말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됐죠. 더 모아야 했지만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대에서 물건 좀 가져올 수 있소? 뭘 가져오란 말이오? 총알이나 장비 같은 거요. 중국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들었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군 물자를 빼돌린다? 그건 걸리면 즉각 총살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겼어요. 초소 근무를 설 때 탄약 몇 발씩을 빼돌렸습니다. 장비 점검할 때는 작은 부품들을 챙겼죠. 들키지 않게 아주 조금씩 한 달 동안 모은 물건들을 중국 브로커한테 넘겼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5천 위안을 마련했어요. 총 1만 5천 위안. 여전히 부족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11월 중순쯤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밤. 그때 건너오시오. 날씨가 흐려서 경비가 느슨할 거요. 알겠소.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되는구나. 그날부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아이들 기저귀, 약간의 식량. 더 챙기고 싶었지만 많이 들고 가면 의심받을 테니까 최소한만 챙겼죠.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8살 딸아이한테 우리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말하면 끝장이니까요. 그냥 주말에 할머니 댁 간다고만 했습니다. 할머니 댁? 어디 있는데? 먼 곳이야. 아주 먼 곳. 딸아이는 신나했어요. 할머니 댁 간다는 말에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자기가 다시는 이 동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친구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걸,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영영 이별이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D-데이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돈은 챙겼소? 네. 아이들 약은? 챙겼소. 혹시 빠뜨린 거 없소? 없는 것 같소. 둘 다 긴장해 있었습니다. 말은 침착하게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괜찮겠소? 내일부터는 되돌릴 수 없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소. 이제 와서 망설일 수는 없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저는 반역자가 됩니다. 조국을 배신한 역적이 되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제 아이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꾸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부대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오늘 밤 사라질 거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리 동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최 상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안일이 있어서요. 그래, 아쉽네. 다음에 보자고. 다음은 없을 겁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곳에 없을 테니까요. 오후 5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아이들 옷을 입히고 있더군요. 평소보다 두껍게 입혔어요. 밤에 추울 테니까요. 아빠, 우리 할머니 댁 가는 거 맞아? 딸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주 멀리 가는 거야. 얼마나 멀어? 걸어서 한참 가야 해. 밤 10시 집을 나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인민반장이 볼까봐 뒷골목으로 돌아서 갔죠. 강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뒤돌아봤어요. 제가 34년을 살았던 이 땅, 제 부모님이 묻혀 있는 이 땅,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땅,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을 봤어요. 앞에는 강이 있었고 강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11월 중순이라 물은 차가웠을 거예요. 강 건너편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죠.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김씨 아줌마가 속삭였습니다. 아줌마는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해 준 뒤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긴장한 채 제 옷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할머니한테 가려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어요. 저거다. 이제 가시오. 김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물속으로 걸어가시오. 수심이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하지만 물살이 세니 조심하시오. 허리까지라니.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업어야겠군요. 그렇소. 남편이 큰애, 아내가 작은애 업고 가시오. 딸아이를 제 등에 업었습니다. 5살 아들은 아내가 업었어요. 아이들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됐소. 가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거든요. 11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발이 저려올 정도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심은 처음엔 무릎까지 왔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죠. 물살이 거셌어요.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당신 괜찮소?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소? 조심해서 오시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등에 업힌 딸아이도 떨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소 병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쏴졌죠. 꼼짝 마. 아내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어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가야 하나? 돌아가면 끝입니다.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겠죠. 가족 모두가요. 하지만 계속 가면 총을 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뛰시오. 아내한테 소리쳤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앞으로 달렸습니다. 물속이라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지만 최대한 빨리 움직였죠.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경고 사격이었는지 조준이 빗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총알은 물에 떨어졌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두 발이 더 날아왔어요.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멈춰. 그대로 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니까요. 딸아이가 제 등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눈 감아. 아무것도 보지 마. 뒤돌아보니 아내도 필사적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업은 채로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탕!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엔 아내 쪽으로 날아갔어요. 아!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맞은 건가?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당신, 괜찮소? 괜찮소? 계속 가시오.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지른 비명이었어요.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발이 물에서 벗어나 흙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온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빨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중국 쪽 브로커가 달려왔어요. 박철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급히 일으켜 세웠죠.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차로 가야 해요. 200m쯤 떨어진 곳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그 트럭까지 갔어요. 짐칸에 타세요. 빨리. 짐칸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3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죠. 우리도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들도 함께 안았죠. 해냈소. 우리 해냈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짐칸에는 창문이 없어서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안전가옥이에요. 박철수가 짐칸 문을 열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주변에는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연변이에요. 중국 영길시 근처죠. 일단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경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불 몇 장과 물 한 통이 전부였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병나요. 브로커가 마른 옷가지를 던져줬습니다. 중국산 옷이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아이들은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겪은 일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저와 아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서 맞는 첫 해돋이였죠. 당신, 우리 정말 중국에 온 거 맞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소. 우리 해냈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쯤 제 실종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겠죠. 경비대 장교 리성철, 가족과 함께 월경. 이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질 겁니다. 제 사진이 수배 전단에 붙겠죠. 중국 공안한테도 통보가 갈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붙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하니까요. 송환되면 죽음입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요? 아내가 물었어요. 라오스요. 거기까지 가야 하오. 라오스? 그게 얼마나 멀어요? 몰라요. 하지만 아주 멀다고 들었소.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그리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지도에서 보면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긴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언제쯤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이미 조국을 배신했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길 안전가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브로커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고 있고 북한에서 수배 전단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리성철 34세 경비대 장교 가족 4명과 함께 월경 발견 즉시 체포하라. 제 사진이 찍힌 전단이 국경 지역 전체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방 안에서만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창문으로 밖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게 보였거든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 밖에 나가? 조금만 더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저도 몰랐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는 거요? 남쪽으로요. 일단 광저우까지 갑니다. 광저우. 중국 남부의 큰 도시였죠. 연길에서 광저우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기차요. 하지만 표를 살 때 조심해야 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신분증.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불법 체류자라는 걸요. 중국에서 아무런 신분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 거예요. 조선족으로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요? 신분증 한 장에 1,000위안. 4명이니까 4,000위안이에요. 또 돈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위조 신분증을 받았어요. 제 이름은 박민수로 돼 있었고 조선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차역에서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혹시 공안이 물어보면 친척 만나러 간다고만 하세요.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고 가는 가족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공안이 있는지, 누가 저희를 의심하는 건 아닌지. 표를 끊고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차는 오전 8시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 2시간이 2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들이 칭얼댔어요. 조금만 참아. 기차 타면 먹자. 편의점에서 빵과 물을 샀습니다. 중국 돈으로 계산하는 게 어색했어요. 북한에서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드디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경석이었어요. 딱딱한 나무 의자였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연석은 비쌌고 저희한테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들판, 높은 건물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중국이야? 응, 그래. 여기는 왜 이렇게 건물이 많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북한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아이한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이런 곳도 있단다.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역에 정차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공안이 올라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건 아닐까? 위조 신분증이 들통나는 건 아닐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광저우역은 엄청나게 컸어요. 북한의 평양역보다 훨씬 컸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저기, 브로커의 연락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역 밖에는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여기 타세요. 차는 광저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공장지대 같은 곳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다음 안전가옥이에요. 사흘 정도 여기서 쉬세요. 방은 연길보다 더 좁았습니다. 이불도 더러웠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사흘 동안 또 갇혀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줬어요. 쌀밥에 김치, 가끔 계란 하나. 북한보다는 나았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빠, 우리 언제 할머니 될까?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곧 가. 조금만 더 참아.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모르겠어. 하지만 곧이야.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서 벽만 바라봤어요. 지쳐 있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구간 준비됐어요. 내일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라오스요? 어떻게 가는 거요? 일단 윈난성까지 갑니다. 거기서 국경을 넘어요. 윈난성, 중국 남서부였죠.
라오스 국경과 맞닿은 지역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요? 라오스까지 1인당 3천 위안이에요. 4명이면 1만 2천 위안.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부족하오. 그럼 라오스 도착해서 갚으세요. 거기서 일하면서 벌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빚을 갚는다? 어떤 일일까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또 기차를 탔습니다. 광저우에서 윈난성 쿤민까지. 이번에는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동안 기차 안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아빠, 밀이 아파.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더군요. 감기였어요. 기차 안이 추웠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당연했죠. 물 좀 더 마셔. 약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먹이고 이불로 감싸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이러다 애가 큰일 나는 거 아니오? 괜찮을 거요. 조금만 참으면 병원 갈 수 있소.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나 있을까요? 신분도 없는 저희가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브로커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차로 하루 걸려요. 출발하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어요. 차 안은 흔들렸고 아이들은 멀미를 했죠. 딸아이는 계속 토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곧이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달렸고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국경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이 산을 넘으면 라오스예요.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을 산을 넘는다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법은 없소? 없어요. 국경 초소가 있어서 차로는 못 가요. 걸어서 몰래 넘어야 해요. 딸아이를 업었습니다. 열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내가 손을 잡았죠. 출발합시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자꾸 발이 걸렸고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어요. 어두워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딸아이가 제 등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괜찮니? 대답이 없었어요. 잠든 건가? 여보, 애가 이상해요. 아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멈춰 섰어요. 딸아이를 내려서 확인했죠. 열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딸아이를 업고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마침내 산을 넘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중국과 라오스의 경계.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은 산, 똑같은 나무들이었죠. 저기 마을이 보이죠?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1시간을 더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산간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쉴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세요. 그 다음은 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딸아이를 눕혔습니다. 의사를 불러주시오. 여기는 의사가 없어요. 약국은 있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왔습니다. 딸아이한테 먹였죠. 다행히 다음날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조금만 더 참아. 한국 가면 병원 갈 수 있어.
라오스 상간 마을에서 보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열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기침이 계속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아내는 밤새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신, 애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태국만 가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했소. 하지만 태국이 얼마나 먼지, 언제 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내일 출발합니다. 태국 국경까지 차로 이틀 걸려요. 애가 아픈데 좀 더 쉬었다 갈 수는 없소? 안 돼요. 라오스 경찰이 이 마을 수색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빨리 떠나야 해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트럭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화물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쌀포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이틀을 버텼죠.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튕겨나갔어요. 딸아이는 제품에서 신음했고 아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5살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트럭이 검문에 걸렸습니다. 멈춰. 차량 검사. 라오스 경찰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운전사가 경찰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뇌물을 줬다고 하더군요.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비용도 우리 빚에 추가됐을 겁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걸어가야 해요. 메콩강을 건너면 태국이에요. 메콩강. 두만강보다는 넓었지만 물살은 잔잔했어요. 배가 있소? 배는 없어요. 헤엄쳐서 건너야 해요. 헤엄이라니. 아이들을 데리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튜브를 줄게요. 아이들 튜브에 태우고 당신들이 끌고 가면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강가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합쳐서 10명쯤 됐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이 든 부부도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였어요. 북한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온 사람들. 자, 시작합시다. 딸아이와 아들을 튜브에 태웠습니다. 둘 다 무서워서 울먹였어요.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을 거야. 절대 놓지 않아. 저는 튜브 한쪽 끝을 잡고 아내는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11월의 두만강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헤엄쳤어요. 한 손으로는 튜브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저었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보트였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헤엄쳐.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아내도 필사적으로 물을 헤쳤죠. 하지만 보트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태국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태국 땅이었으니까요. 보트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모두 멈춰. 안 그러면 쏜다.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태국어로 뭔가 외쳤어요. 경비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브로커가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돼요. 뭐라고요? 태국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줘요. 체포되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풀렸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보호라니.
경비대원들이 우리를 보트에 태웠어요. 아이들을 먼저 올렸고 그 다음 저희 부부가 올랐죠. 노스코리어? 경비대원이 물었습니다. 예스, 노스코리어. 처음 해보는 영어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써본 건 처음이었죠. 경비대원들은 우리를 태국 쪽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드디어 해냈소.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출발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라오스를 지나 메콩강을 건너 이 먼 길을 드디어 해낸 겁니다. 경비대는 우리를 이민국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태국 이민국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았죠. 어디서 왔나?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조선족 통역사였어요. 북한 무산군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4명입니다. 저, 아내, 딸, 아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중국을 거쳐 라오스를 지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국 관리한테 통역해줬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라. 이민국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철창이 있었고 침대는 딱딱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태국 이민국에서 허락해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약을 줬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폐렴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병이었죠. 다행히 약을 먹고 나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도 내리고 기침도 줄어들었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강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좋은 분이었죠. 리성철 씨 가족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행?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갈 수 있죠. 며칠 동안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조사, 가족관계 확인.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리 씨, 혹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까?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연락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연락하면 부모님이 위험해집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처벌하니까요.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부모님은 이미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쭤봐서 괜찮습니다. 2주 뒤 드디어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콕 출발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 한국의 관문이었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두만강을 건너던 밤, 중국 기차 안에서의 공포, 라오스 산을 넘던 순간, 메콩강을 헤엄치던 기억. 모두가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님이 배웅을 나왔어요. 리 씨 가족, 한국 가서 잘 사세요. 힘든 일 있으면 하나원에서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딸아이와 아들도 처음이었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저기 구름이다. 그래, 우리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태국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만 보였죠. 4시간 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입국장을 통과하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간판들을 바라봤어요. 당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 맞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소. 우리 해냈소. 북한을 떠난 지 2달. 6,000km가 넘는 여정.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통.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정부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돼요. 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경기도 안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빠, 여기 진짜 한국이야? 딸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한국이야. 왜 이렇게 밝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기가 풍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불을 켤 수 있다는 걸, 원래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어요. 방도 따뜻했고 침대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죠. 욕실에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뜨거운 물이 나와요. 아내가 놀라서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뜨거운 물을 쓰려면 불을 떼서 데워야 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항상 긴장 상태였고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강당에 모였어요. 저희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분들, 아이들. 모두 합쳐서 50명쯤 됐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교육 등이 진행될 거예요. 컴퓨터.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한글이었어요. 컴퓨터 수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키보드를 처음 만져봤거든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인터넷을 켜는 것도 모두 낯설었죠. 리성철 씨,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켤 줄 알게 됐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줄도 알게 됐어요. 핸드폰 사용법도 배웠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가 떠나온 그 나라, 제 부모님이 아직 살고 계신 그곳,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모르겠소. 하지만 살아계시겠죠.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부모님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2개월째 취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을 구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용접을 선택했어요. 북한에서 군 생활하면서 조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실습장에 나가서 연습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쇠타는 냄새가 났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어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래요. 자격증 따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각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원 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죠. 딸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학교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여기 선생님은 친절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가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이 열렸어요. 모두가 수료증을 받았고 정부에서 정착금도 지원해줬습니다. 리성철 씨 가족은 서울 관악구에 거주지가 배정됐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였죠. 며칠 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북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집이었죠. 방이 2개나 있고 부엌도 따로 있고 화장실에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우리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살아가는 모습. 당신,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맞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소. 이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용접 기술로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아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 부부가 합치면 한 달에 3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일단 빚부터 갚아야죠. 브로커한테 진 빚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까지 오는데 든 비용. 총 3만 위안, 하나로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북한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았으니까요. 누군가 감시하지도 않았고 생활총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끝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을 시작했죠. 매달 100만 원씩 모았어요. 언젠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한국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서울말을 하게 됐어요. 당신 요새 말투가 많이 달라졌소. 그래요? 요양원 할머니들이 자꾸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북한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친구들, 고향 풍경, 다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특히 명절 때면 더 그랬습니다. 추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보고 싶소. 아내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됐어요. 친구들과 놀고 학원도 다니고 케이팝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선생님 되고 싶어. 그래. 무슨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애들 가르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북한에서는 꿈을 가질 수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평생 그 신분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도 있었죠. 저도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용접 기술을 더 배워서 언젠가는 제 작은 공장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큰일이 생겼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에 있는 친척이 연락을 해준 겁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날 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얼굴도 못 봤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딸아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아빠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8살 아이의 위로였지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 계시겠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북한을 떠난 지 7년이 됐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딸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저는 작은 용접 공장을 차렸어요. 직원도 3명 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고 있죠. 아내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합니다. 할머니들이 아내를 많이 좋아하신대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아요.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북한을 떠나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 두만강의 찬물, 중국에서의 도피, 라오스 산길, 메콩강의 파도. 그 모든 것이 이 자유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자유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